푸른밤 종현입니다.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로버트 드니로 아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한 대학교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요. 화려한 졸업식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커스텀 티셔츠를 입게 됩니다. 뒷면에 거절이라는 단어가 적힌 티셔츠를요. 하지만 앞면엔 다음이란 단어가 적혀 있을 겁니다. 원하는 배역을 얻지 못했나요? 괜찮습니다. 다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거절의 문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 마련인데요. 언젠가 TV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무용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분인데 막상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고 석 달 만에 실망을 했다고 했죠. 내가 원하던 게 겨우 이거였나 싶어서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을 찾고 있다고 하던데요. 충분히 많은 다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 못 이뤘다고 해서 혹은 하나를 이뤘다고 해서 절대 끝은 아닙니다. 6월 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6월 7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빅뱅의 뱅뱅뱅이었습니다. 빵야 빵야 빵야. 네, 자 오프닝 신나게 좀 시작을 해봤고요.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다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다. 그래요. 원래 사회 나오면 거절 수십 번 당하고, 수십 번이 뭐야? 수백 번 당하죠. 1000번 안 넘어가면 다행입니다. 수백 수천 번의 거절을 당하고 우린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것과 실제로 만나는 건 또 항상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도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조금씩 이해하고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원래 다 내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대로 다 만들고 싶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하면 돼요. 마음에 들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수명이 줄겠죠.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와 함께합니다. 시크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화 가져오셨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고요.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배달의 민족, 다우닝 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 구론산 바몬드, 대광 AMC,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이지더원, 위닉스, 팜스코, 롯데제과, 로얄팰리스, AHC와 함께합니다. 주지
푸른밤 정연입니다. (80년대) 한국 영화에서 가장 세련된 정서와 감각으로 동시대를 보여준 감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서히 잊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분의 정서를 잊지 못하는 영화 팬들 많이 있는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80년대 평단과 관객을 동시에 사로잡았던 배창호 감독님의 영화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푸른밤 제작진과 청취자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으셨죠. 경영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으시고 앞머리까지 내리신. 아니 이 머리가 더 여자들한테 통한다는 루머가 있던데. 이상해요. 또 신기주 기자님이 머리를 이렇게 포마드 헤어스타일로 맞아요. 쫙 넘기시고 섹시하고 세련되다고 생각했더니 느끼하고. 아니 또 계절이 또 겨울, 가을 뭐 주로 이랬었으니까 그렇죠. 머리 넘기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기도 했고. 예,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다 깔끔하기는커녕 느끼하고 무겁고. 아니 그래서 느낌이었어요. 헤어스타일 바꾸신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머리가 길었는데 네. 미용실가 시간이 없어요. 대체 그 미용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바빠? 손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예약이 잡히질 못해. 맞아요. 네. 어쨌든 뭐 네. 이런저런 변화가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오프닝에서 나눈 배창호 감독님 이야기를 안 꺼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배창호 감독님을 왜 꺼내왔는지 뉴스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6월 1일 날 사고를 당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은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배 감독님하고 우연히 길 가다가 마주쳐서 인사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 회사 근처였는데 그렇군요. 그 몇 년 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감독님이 또 몇 년 전에 만났던 기자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때 인터뷰가 꽤 인상이 깊었던 데다가 네. 저도 많은 감독들을 만날 때 배 감독님하고 나눴던 얘기를 인용하면서 질문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요.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라는 매체가 참 어렵다. 예를 들면 그 글을 쓰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그 사이클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자본 뭐 물론 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쓰면 되는 거죠. 네네. 기사라는 것 또는 글이라는 것. 근데 영화라는 건 남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배 감독님 요즘 왜 영화 안 만드세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당신은. 그렇죠. 3년 동안, 5년 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투자자를 만나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인 거예요. 노출도가 적다 보니. 그렇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서 영화를 한 편 만들면 뜸하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몇 년 동안 열심히 영화 만들었던 거거든요. 영화란 매체가 참 어렵다. 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만으로 되지 않고 누군가와 투자자든 배우든 또는 심지어 최종적으로는 관객과 같이 소통해야 되니까 영화라는 매체 선택하기 참 힘들다. 하지만 또 이 매체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이걸 선택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 매체를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그 말씀을 여러 감독들한테 얘기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참 영화라는 매체가 어렵죠. 그거를 선택한 화가의 붓이나 또는 뭐 이제 소설가의 펜보다 영화 감독한테 카메라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어질 때만 쓸 수 있는 붓과 펜이어서 참 어렵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감독들이 공감했고 그 배창호 감독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공감했어요.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고 한국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감독이며 네네. 또 어떻게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가는지를 후배 감독들이 누구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먹먹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 굉장히 그럴듯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어찌 보면 신기주 기자님에게도 좀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어서 네. 오늘 또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게다가 심지어는 이 사고를 당하시기 며칠 전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잘 지내냐고 네. 얘기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당하셔서 신 기자님도 기분이 상당히 이상하셨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배창호 감독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요. 그 배창호 감독님 요즘 관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감독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 그렇죠. 이 관객들한테는. 네네. 1980년대에는 한때는 그 한국의 스필버그라고 불렸어요. 사실 한국은 한국의 무엇이라고 불리는 그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신기하게도 맞아요. 불리는 당사자들은 별로 탐탁지 않아 하지만 그러게요. 한국의 누구시다. 뭐 그게 즐겁겠어요. 하지만 80년대 한국의 스필버그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찬사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 영화계의 수준 그 상황이라는 건 한국 영화가 당시에 방화라고 불렸어요. 방화요. 방화라는 건 지방방자를 써서 지방 영화라는 뜻이었고 할리우드 영화가 중심 영화고 한국 영화 변두리 영화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누구도 방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렇죠. 그 어벤져스의 배우들이 한국에 나와서 이제 우리 영화 좀 보고 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시장도 커졌고 네. 한국이 차지하는 세계 영화계의 위상도 커진 상태. 하지만 80년대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배창호 감독님이 하지만 명맥을 이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한국 영화가 60년대, 70년대에는 대단했어요. 네. 신상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도 있었고 정말 그 아시아에서 유명한 영화계였는데 80년대, 70, 80년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침체가 됐죠. 그러면서 명맥이 끊어질 뻔했을 때 배창호라는 젊은 감독이 나타나서 한국 영화가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걸 보여줬었습니다. 네. 당시에 유명한 영화가 이제 고래사냥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렇죠. 그건 지금도 아마 요즘 관객들도 고래사냥이라는 영화를 안 봐서도 고래사냥이라는 제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제목을 들어봤고 맞아요. 네. 이 이후에 나왔던 뭐 90년대, 2000년대에 나온 영화에도 뭐 고래사냥이라는 작품에 대한 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다시 한번 입에 오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당시에 고래사냥은 청춘들 당시의 젊은 세대에 네. 여러 같은 지지를 받죠. 나는 정말 이제 이 갇혀진 현실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영화로 풀어내니까 모두가 다 환호하고 열광했던 거죠. 배창호 감독님이 어찌 보면 좀 상당히 80년대에 영향력이 컸던 문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은 네. 글쎄요.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6월 1일 날이었어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실족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후배 영화인들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자살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고 자살 시도하셨던 게 아니냐. 네. 그동안 오랫동안 영화를 찍지 못하거나 또는 영화 찍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라는 일이 있었고 그게 사실은 예전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만든 김종학 PD님이 있으셨죠. 네. 김 감독님의 사례가 있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매체가 오늘이 있게 한 데는 과거가 있었던 것인데 네. 그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 지금 현재성이 약해졌다고 해서 과연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거나 또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를 게을리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 영화계가 이런 노장 감독이 자리를 잡기에는 지나치게 경쟁적이죠. 네. 그게 그만큼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지금은 뭐 글쎄요. 40살만 돼도 노장 감독 소리 그러게요. 들으니까요. 그래서 배 감독님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나눌 영화 이야기 어떤 영화일까요? 그래요. 저는요. 사실 배 감독님 최고의 작품은 뭐 적도의 꽃 얘기하기도 하고요. 황진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 남자 같아요. 이 영화 젊은 남자 이름부터 상당히 마초적 느낌이 들어요. 네. 영화도 그런지. 일단 영화 내용은요. 네. 이정재 씨가 나와요. 이정재 씨가 당시에 이제 정말 모래시계로 그 당시 대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 배우는 연기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하지만 여성 팬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계에서 초특급 대우를 받죠. 그리고 이제 영화로 데뷔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온 영화가 젊은 남자입니다. 데뷔작인 네, 거죠. 네. 근데 이 젊은 남자에서 이 영화로 이제 신인상을 독식하게 되는데 네. 영화 안에서 인물은 한이라는 그 참 외자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너무 느끼하다고 제가 포마드 바르고 다니는 거고 비슷한 컨셉인데 한입니다. 네. 삼류 모델인데 이 사람이 여자들이 주변에 들끓어요. 한 명은
신은경 씨가 연기한 제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신은경 씨도 당시에는 정말 파릇파릇한 신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은경이라는 요즘도 많이 나오는 여배우인데 이 배우가 연기한 승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부자 여자입니다. 네. 돈이 많은 유한 마담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김보연 씨가 연기한 손 실장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이제 악덕 매니지먼트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한테 얽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 셋과 아주 그래요, 싱싱한 육체를 자랑하는 젊은 남자가 벌이는 쾌락의 질주죠. 이정재가 젊은 남자인 거죠? 네. 네, 이정재 씨가 당시에 글쎄요, 원래도 이제 요즘은 사실 남자 배우가 멋진 육체미를 뽐내는 게 낯선 일도 아닌데 그렇죠. 사실 너무 흔해갖고 좀 지겹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가 이제 근육질 몸매를 뽐낸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는 글쎄요, 구태여 비유하자면 최민수 씨 같은 매력. 그러니까 야성미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마초미인지 아니면 폼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매력이 있었고 그 이상의 매력은 없었어요. 네.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와 이 극단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에 이정재 씨가 딱 등장한 거죠. 말하자면 여자들도 남자가 이렇게 섹시해도 돼? 라는 것, 또는 남자가 이렇게 몸을 드러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래요. 이걸 관능이라고 표현할 텐데, 이라고 표현할 텐데 관능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관음증적으로 쳐다보게 만들었죠. 근데 이 시기에도 또 헐리우드 영화나 또 외화들을 보면은 그런 섹시함을 또 트레이드 마크로 삼는 남자 배우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해외에는. 그렇죠. 그게 당시에 믿기지 않지만 브래드 피트 뭐 이런 인물들이 그렇죠, 데뷔하던 그렇죠. 시절이기 때문에 브래드 피트가 델마 루이스 나왔을 때 네. 그때 전형적으로 이제 이 여성의 관음증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그거보다 몇 년 전에 이제 배창호 감독님이 젊은 남자에서 그래요, 이정재 씨를 팔았죠. 그런 식으로 또 이정재 씨가 새로운 남자의 섹시함의 아이콘으로 그렇죠. 부상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여성들의 관음증적인 욕망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영화 안에서도 여자 3명이 이정재를 욕망하죠. 이 신은경 씨가 연기한 제이라는 여자는 아무 생각 없는 그 대학 여대생인데 그러니까 노는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젊고 싱싱한, 또 돈이 있는 여자가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논의는 질주하는 남자. 요즘 생각해도 사실은 시대를 앞서간 플롯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걸 1994년도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20년 전이네요. 그러면 그 영상미와 이 시대 감각은 분명히 한국의 스필버그라고 하는 게 왜 붙여진 게 아니구나, 괜히 붙여진 게 아니구나라는 거 보여주죠. 그렇군요. 자, 왠지 문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남자기 때문에 듣고 오겠습니다. 물은 태어나 세번 꽃이라도 너고 왜건 자존심은 내걸 고난했던 상황에도 매번 뒷걸음질 못하고 맞았던 고집불통 내게 쌍꼽히는 보통은 뭔가 맘속 고통 시원한 냉수도 끝이 시선에 발레 비늘어 머리를 감아도 개운해 배운 게 이거뿐이지만 해내야 돼 내 안에 MBC FM for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제가 문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관능적이고 음. 본능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고 거기다가 심지어 여자가 셋이니 여자가 셋이 모이면 쟁반도 깨진다는데 영화 내에서 또 이런 남자를 두고서 모였다면 얼마나 또 불꽃이 튈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어요. 그 안에서 이정재 씨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네. 여자 3명한테 관객들이 쉽게 이입을 못했어요. 이제 일단 신은경 씨가 연기한 제이라는 인물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노는 여자죠. 네. 그리고 이은경 씨가 연기한 승혜라는 인물은 여자들한테는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부잣집 사모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권력을 쥔 손 실장,
이 김보연 씨가 연기한 인물. 결국은 뭐 옛날 영화니까 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정재 씨 한이 이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인물은 또 여자들이 그 당시 여성 관객들한테는 악녀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관객들이 움직이기 어렵고 남자들한테는 쟤가 뭐야 뭐 저렇게 폼 잡고 나와 게다가 왜 다 상의 타이를 해 뭐 이런 식의 거부감을 주면서 그러면서 흥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영화 자체는 그렇게 당시에는 흥행하지 못했군요. 근데 사실 이게요 제가 일부러 이 작품을 꺼낸 게 네. 이 작품이 배창호라는 감독한테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업적인 감각을 뽐냈으나 관객과 틀어진 영화예요. 그러면서 배 감독님이 영화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전에 80년대 때까지만 해도요 배창호가 만들면 무조건 흥행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렸는데 이후부터 이제 관객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감독들의 필모를 보다 보면요, 네. 그 기점이 되는 영화가 있어요. 변곡점이 되는 영화가. 네. 모든 아티스트는 그 매스한 아주 많은 다수의 대중과 호흡을 하는 시기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하면서 아티스트가 되지만 동시에 관객과의 거리, 일반 대중과의 거리는 멀어지거든요. 네. 그걸 두려워하는 순간 그 기점에서 그걸 두려워서 관객을 쫓게 되면 아티스트는 못 되죠. 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한 건 관객을 쫓는다고 관객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호응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 그 배창호 감독이 내가 작정하고 신은경, 이정재 이런 인물들을 갖고 상업적인 영화 찍었는데 관객들이 호응을 안 해준 거예요.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갔거나 네. 또는 관객의 호흡을 놓쳤죠. 그러면서 배창호 감독이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필모가 많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오랜 예술의 길을, 그러니까 영화의 길을 또는 그 어떤 예술이든 장르의 길을 걸은 감독들, 사람들한테는 늘 발견되는 어떤 숙명적 순간이에요. 네. 내가 더 이상 뭘 해도 관객들이 호응하는 시기는 지나가는구나. 일때 관객들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길을 가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배창호 감독님은 자기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 작품으로 인해서 배창호 감독님이 본인의 뭔가 확실한 예술적 길을 결정을 하게 됐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때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 길을 선택하고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제 관객들한테 아부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아부라고 해서 또 표현을 제가 아부라고 썼습니다만 관객과 호흡을 놓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두 길 갈래 사이에서 감독님은 이제 자신의 영화 세계를 개척하기 시작하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대중 예술을 하는 모든 이의 네. 고민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일을. 전 남자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이정재 씨.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 싶고.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섹시한 캐릭터고 상당히 이전에 나왔던 남자들의 캐릭터와는 좀 다른 매력을 가진 파격적인 인물이다라고도 설명이 돼 있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 지금이었다면 그러면 사실은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 관객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그 선호 또는 팬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은 시기죠. 그렇죠.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걸 표출하기가. 그렇죠. 뭐 정말 특히 이정재 씨처럼 노골적으로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폼생폼사거든요. 근데 그게 멋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 당시에 좀 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은 오렌지 쪽인가 봐. 너무 싫어라고 얘기하면 뒤에서 모여갖고 너무 멋있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친한 사람한테만 겨우겨우 속닥거리며 그렇죠. 말할 수 있는 멋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게 정말 말하자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이건 약간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도 X세대라고 불렸던 시기인데요. 네. 영화계의 X세대가 전면으로 등장한 영화는 젊은 남자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배 감독님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누구보다 빨리 포착했죠. 하지만 관객들은 비겁했었어요. 받아들이기에, 네. 인정하기에 아직은 맞아요. 우리는 부끄러웠군요. 그렇죠. 그걸 멋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그렇죠. 상황. 사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 이제 이 한이라는 감독이 그러니까 인물이 네. 선글라스를 억지로 끼고 이게 그 마지막에 죽거든요. 네. 이제 옛날 영화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폼생폼사로 선글라스 끼고 폼을 내면서 죽는데 네. 그런 장면들이 당시 관객들한테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코드였죠. 사실은. 그런데요.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네요. 그 우리 비트란 영화 있잖아요. 알죠. 비트가 시대의 어떤 아이콘이 되었죠. 그렇죠. 당시에 이 정우성 또는 이제 고소영 이런 인물들은 특히 고소영 씨는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죠. 아니 고소영 씨 이후에 또 뭐 찍으셨죠? 비트요. 네. 끝이죠. 예. 하지만 고소영 고소영 씨 그렇죠. 이후에 찍은 그러니까 거 정말 장동건 씨. 대표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이 있다면 네. 고소영 씨의 대표작은 여전히 비트일 거예요. 네. 그리고 정우성의 대표작은 많지만 여전히 그 이한이라 그 안에서 비트의 민이라는 인물로 기억되죠. 그렇죠. 저 얼마 전에 그 허영만 화백의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비트의 영화 장면이 전시되고 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이 민이 탔던 오토바이도 전시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강렬했던 이유는 작품이 강렬하기도 하지만 그 세대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민이라는 인물을 닮고 싶고 민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정서가 우리 세대의 정서인데 젊은 그래요. 정우성한테는 비트가 있다면 이정재한테는 젊은 남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합니다. 당시에는 흥행에 실패하면서 많이 묻혔지만 네. 이정재의 어떤 캐릭터를 결정했죠. 지금도 상의 탈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섹시한 남자의 좀 아이콘이 되어 계시니. 그렇죠. 그 정우성 씨와는 또 다른 어떤 느끼한 매력이 있는데 그 쾌락을 쫓고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그 어떤 쾌락의 아이콘 같은 이정재의 어떤 캐릭터는 젊은 남자에서 시작됩니다. 그 오래전에 나왔던 맞아요. 영화에서 벌써 좀 이미 캐릭터가 보여지고 있었던 그거를 거군요. 뽑아낸 건 배창호 감독인 거죠. 자, 젊은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 2004년도 영화예요. 네.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영화에서 2004년까지 10년이네요. 네, 10년 세월 동안 네. 참 많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일단 2004년도면요. 네. 1000만 영화 나오고 난 이후고요. 이제 한국 영화도 방화라고 부르면 이거 무식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할리우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도 손색이 없어가 되고 그렇죠.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면서 이른바 그래요. 옛날에는요. 영화 보려면 종로 3가에 갔었어요. 서울에선. 그래서 서울극장에서 영화 봤던 네, 시절이 네. 있었는데 지금 뭐 동네 방네에 다 뭐 영화관들이 막 늘어서면서 정말 영화 보는 게 너무 어렵지 않게 됐고 네. 이제 영화를 보는 게 너무 흔해진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으며 저 옛날에 기억나는 거 대학교 때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극장에 갔다가 정말 한국 영화 선택했더니 너무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요?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이 야한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90년대 초중반 얘기입니다. 네네네. 나이가 나오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국 영화 보러 가면 서로 영화 보러 가자고. 그렇죠. 하는 그거 그 재밌다던데. 시절. 맞아요. 그 시절에 초석을 놓았던 건 배창호 감독이었는데 네. 2004년도에 배창호 감독은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영화를 홀로 외롭게 찍고 있었죠. 그렇군요. 아무도 보지 않는 영화를. 어찌 보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배창호 감독님이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작품으로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2006년도에 이 길이란 영화인데요. 네. 길이란 영화는요. 그러니까 배 감독님이 그 로드무비를 좋아하세요. 로드무비요. 네. 특히 이 세대는 특히나 그런 영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감독은요. 자신이 젊은 시절에 봤던 영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스필버그 영화였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20대 분들은 10수년 후에 또는 길게 보면 20년 후에 한국 영화계에서 명함을 내놓는 감독이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영화는 지금 멀티플렉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벤져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영화 중에 어떤 영화일 수도 있죠. 정답 설국열차. 뭐 이럴 수 있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 10년, 20년의 격차를 두고 젊은 시절에 봤던 영화들이 큰 영향을 주는데 네. 배 감독님한테 젊은 시절에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 뭐 또 빈 벤더스 같은 감독들의 로드 무비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먹게 되면 영화 감독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젊었을 때 봤던 그래서 그렇게 영화 찍고 싶었던 영화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관객들하고의 호흡 접점이 얕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이제 나한테 내가 얼마나 영화를 몇 편을 더 찍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영화라는 미디어는 배우가 내 시나리오에 속아줘야 되고 투자자가 내 시나리오에 홀려줘야 되거든요. 아, 그 표현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속아준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네. 홀려줘야 된다라는 것. 그들이 먼저 나에게 속아줘야 맞아요. 더 멋진 내가 네.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점점점 속아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뜨는 아주 세련된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젊고 요즘 스타 감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감독이 배우한테 전화 걸어서 한번 만납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와요. 네. 나오죠. 그럼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꼬시는 거죠. 한마디로. 연애하고 비슷해요. 나하고 놀아보자. 근데 거기엔 시나리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감독이 요즘 얼마나 현재성을 갖느냐는 거거든요. 얼마나 세련되고 내가 이 감독하고 일을 하면 뉴스에 얼마나 나올 것이냐 또는 얼마나 멋지게 보일 것이냐도 중요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그 매력이 줄어들죠. 남성적 매력이든 여성적 매력이든. 저도 좀 고민해야 될 나이인데 그런 걸. 근데 이제 배창호 감독님 나이대가 되면 그러면 그때 선택을 하죠. 아,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잘하고 하고 싶었던 거에 내가 얼마 남지 않을지 모를 그 필모의 역량을 집중하자. 네. 그리고 배우가 꼬셔지지 않으면 내가 연기를 할 수도 있다. 배창호 감독님은 예전에 그 임영선 감독님의 개그맨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연기도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에서 자기가 본인이 연기를 합니다. 이 영화 안에서는 그 장돌뱅이예요. 네. 태석이라는 인물로 분해서 심지어 사투리 연기까지 다 하죠. 이 길이라는 작품인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작품이고 저도 굉장히 네. 무거운 영화예요. 네. 정말 영화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기 좋은, 그러니까 편한 영화들을 찍어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그렇죠. 어느 단계가 되면 그게 어렵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무겁지만 꾸준히 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배창호 감독님은 그거 선택해요.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요. 배 감독님하고 굉장히 닮아서예요. 그 길이. 길의 내용도 비슷하고 또 그 안에서 태석이라는 인물의 성격도 비슷하고 네. 또 길이라는 제목도 비슷합니다. 네. 이 영화 안에서는요. 태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인물은 그 대장장이에요. 네. 그런데 아주 무거운 모루라고 하죠. 무거운 모루 짊어지고 다녀요. 네. 이게 마치 카메라 짊어지고 다니는 영화 감독과 닮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며 내 시나리오를 내 카메라 타달라고 꼬시죠. 예,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그 이른바 그 방랑객은 아니었고요. 네. 원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내가 있었죠. 근데 아내와 아이도 있었고 아들도. 그런데 그 아내와 친구 사이에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내를 겁탈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겁탈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오해였는데 결국은 그게 아내는 글쎄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지켜요. 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집을 나가서 이제 모를 짊어지고 떠돌죠. 네. 그럼 사실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하나 가서 왜 자초지종을 물어볼 것이지 왜 안 물어보고 떠도느냐. 말이 안 되죠. 둘, 집을 나가서 떠돌면 아니 전화하면 되잖아. 휴대폰, SNS 위치 추적. 2006년이라면서요. 네. 2006년이라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2006년에 월드컵인데 그러게요. 2006년이면. 삐삐는커녕 지금 이 당시에 스마트폰 나오기 직전이에요. 네, 사실은 네, 이때도 이미 다 위치 추적되고 전화하면 되는데 그 정서 이게 사실 많은 걸 은유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 배경은 70년대인데요. 70년대에 부채감, 시대에 대한 부채감 또는 자기 가족에 대한 부채감을 은유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모루와 카메라가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짊어지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의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을 상징하죠. 그게 이 시대 정서에 있어요. 가능한 정서인데 네. 하지만 요즘 관객들한테는 전화하지 뭐라던가 편지하지라던가 좀 물어보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해였다는 것을 금방 밝혀낼 수 있는데지요. 근데 거기에 한 여자가 등장해요. 네. 나이가 2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이에요. 20년이요. 네. 와. 2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장터에서 젊은 여자 한 명을 만나요. 그게 네. 신영이라는 여자인데 알고 봤더니 신영이라는 인물은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친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엮이고 엮였네요. 근데 그 여자는 또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러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친구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그 친구인 줄 알게 되고 친구의 장례비를 내주죠. 이건 결국 용서의 메타포 은유거든요. 그러겠죠. 그 사실은 이런 은유들이 등장한다는 건 이 영화가 굉장히 시적이라는 걸 보여줘요. 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상미가 있다라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카메라의 그런 풍광을 담아내거든요. 네. 그게 시적이라는 건 나중에 이창동 감독님의 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 감독들이 나중에 되면요 대사를 절제하고요. 영화의 본질인 화면 안에서의 그 영상으로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가장 가볍게 찍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배창호 감독님의 많은 필모에서 이 감독이 어디까지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감독이 해외에서도 많은 격찬을 받게 되는데 네. 관객들이 제가 이 얘기를 잔소리처럼 하다면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나중이 되면 그 영화를 찾게 될 거예요. 맞아요. 마치 그건요. 지금 10대 때 매운탕이 싫었는데 30대가 되면 속풀이 되는 매운탕을 찾게 되고 50대가 되면 그 매운탕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고 비슷해요. 상당히 현실적인 표현으로 모두가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금방 그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니 그 가치로움을 찾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내 곁에 있었다는 걸 가끔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국 배창호 감독님은 이런 영화 찍지만 결국은 흥행은 안 됐겠죠. 당시에는 또 네.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근데 영화가요. 이게 저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네. 그냥 몇백만 원어치였겠죠. 하지만 이건 몇억 원짜리였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영화라는 건 또 일단 움직이는 인원 자체가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자체도 너무 커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건 팔리지 않는 영화를 찍는 건 바보짓이 돼버리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상업적인 의미와 또 상업적으로 흥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원래 감독이 의도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네.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기업을 많이 취재하는 기자여서 네. 그 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돈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을 무모하게 시도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건 죄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한 논리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글쎄요, 이른바 잉여일 수도 있죠. 또는 아니면 도전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직 한 사람한테만 책임지어지는 시스템의 문제죠. 감독에게. 그렇죠. 또는 이 영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네가 이 영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뒷감당도 네가 해라. 라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책임은 사실 사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감당 그 무게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엔 더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이라는 너무나도 큰 글을 쓸 수 있는 너무 큰 대자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감당이라는 건 만드는 이가 모두가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 영화 때문에 배창호 감독님은 그 이후엔 영화를 이제 못 찍습니다. 네. 이 영화를 또 장편 마지막으로 영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영화 작업을 꾸준히 하셨지만 그러나
상업적 개봉을 하는 영화는 없었죠. 제대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일반 관객들한테, 보통 관객들한테는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되어버려요. 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영화로 또는 극장에서 개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감독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그게 본인한테 많은 괴로움을 주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네요. 네. 배창호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길과 젊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 배창호 감독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쭉 영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기 영화 인생을 완성하고 싶어 하셨죠. 지금도 그렇고 아직도 미완이고 네. 그러니까 더 영화 찍으셔야 되겠고 배창호 감독님 현역이시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실 것이다. 네. 그래요. 자, 두 영화에 대한 총평 뭐 이런 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네. 가족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그 지금 본질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배 감독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죠. 깊고 푸른 밤. 푸른 밤에 어울리네요. 그래요. 네. 그것도 나중에 우리 가족분들 시간 되시면 봐주시고 네. 길과 젊은 남자도 오늘 또 소개해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드나잇 스포일러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은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끝곡으로 G.O.D의 길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미니로 나현정님이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슬럼프에 빠져서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만 있다가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처음 듣는 옛 노래들이 힘이 되네요. 때로는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는 90년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웬일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이예님, 쫑디 진짜 힘들게 과제하고 있어요. 중국어 전공인데 번역을 해야 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이 우울감을 풀어보려 기분 좋은 노래 듣고 싶어요. 박기영의 시작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박기영 씨 목소리 진짜 좋은데 요즘 뭐 하시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연 신청해 주신 분 이름 되게 독특하네요. 이예. 좀 예. 이예. 이거 빨리 하면 예. 미안해요. 네. 예님. 이것도 웃겨. 성함만 말하면 예님이야. 예님. 저만 웃긴가요? 네. 이정희님. 쫑디 계절이 바뀌니 괜시리 마음도 싱숭생숭해지네요.
사실 요즘 제 기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듣고 싶어 신청해 보려고요. 유리상자의 순애보. 이 노래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찡할 정도로 정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다가왔죠. 이제 반팔을 안 입으면 낮에 땀띠로 고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사계절이 뚜렷하죠. 축복받은 건지 저주받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날씨에 적응해야겠죠. 이제 여름입니다. 노래 들어볼까요? 박기영의 시작 그리고 유리상자의 순애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박기영의 시작 그리고 유리상자의 순애보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김숙현님, 우노의 디스켓의 비밀 신청해요. 요즘에도 디스켓 있나요? 요샌 USB나 외장하드, 대용량 메일까지 있어서 디스켓이 남아있더라도 쓸 일 없겠죠? 5인치 넘는 큰 디스켓을 중학교 때쯤부터 못 본 것 같고 고등학교 때까진 3.5인치짜리 작은 거 썼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이 많아 보이죠? 아닌데 아직 20대인데 쫑디도 써봤을 거라 믿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 기억하죠. 디스켓 디스켓이 몇 메가바이트짜리였죠? 거의 5메가바이트 막 이러지 않았나? 그 정도는 아니었나? 어쨌든 저도 썼었고요. 요즘엔 비디오 테이프도 잘 안 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디스켓도 아날로그고 비디오도 아날로그죠. 어쨌든 이 아날로그 감성들이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어요. 전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많이 보기 힘들고. 근데 디스켓은 잘 모르겠지만 비디오 테이프나 전축 같은 아날로그 감성들이 주는 또 다른 매력들이 있어서 이거 매니아층에선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스켓은 요즘에 아예 데스크탑에는 끼지도 않을 거예요. USB 선 같은 걸 하나 더 끼는 게 차라리 더 낫죠. 주영님,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신청해요. 엄마께서 좋아하는 팝이라 저도 따라 같이 듣곤 했는데 쫑디 틀어주실 거죠? 쫑디만 믿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틀어드리고 싶지만 이 곡 얼마 전에 나갔던 것 같은데요. 이거 들었던 기억이 제가 너무 확실하게 나서 너무 이게 또 같은 선곡을 여러 번 하면 또 푸른밤에 이 뭐랄까 선곡 틀 자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스팅의 노래는 오늘은 좀 피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루비님, 유영석의 7년간의 사랑 듣고 싶어요.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땐 가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올해 7년째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할 만큼 든든하고 담백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도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데 들려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직접 가셔서 이어폰 꼽아주고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년째 연애 중인 남자친구. 멋있네요.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7년간의 사랑. 7514님, 김애리의 Bad Boys 신청합니다. 90년대 가요를 잘 아는 세대라면 가사 들으면 이 노래 하실 겁니다. 야이야이야 Bad Boy. 97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체육대회 때 이 곡으로 응원전 군무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노래 들어보면 또 새록새록 떠오를 수도 있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우노의 디스켓의 비밀 그리고 김혜리의 Bad Boys.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3년 뒤에 우리 꼭 만나. 약속 장소 날짜는 이 자기 방에 수비 아무를 플라이 SJHR 그리고 영원한 Everything we do's gonna be funky. 우노의 디스켓의 비밀 그리고 김혜리의 Bad Boys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178님 윤상의 한 걸음 더 신청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건 피로회복제 CF 때문이었어요. 듣고 좋아서 찾아보니 완곡은 더 좋더라고요. 가사도 좋고 고급진 트럼펫 연주도 좋고 윤상 씨 목소리도 한몫했고요. 푸른밤 청취자분들 쫑디와 함께 들으며 힘내고 싶어서 푸른밤에 신청해봐요. 같이 들어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윤상 씨 목소리는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곡 자체에서 윤상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예술가로서 큰 능력이 아닐까 부럽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냥 어떤 곡이든 본인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더더욱이나 이게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노래를 딱 들으면 이건 누구 노래야?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악기나 코드나 곡이 갖고 있는 뉘앙스뿐만으로도 또 윤상 씨는 자신의 곡을 강렬히 또 어필하잖아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소영님 이지훈의 왜 하늘은 듣고 싶어요. 쫑디가 예전에 방송에서 라이브 하는 거 듣고 좋아서 노래방에서도 불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지훈 씨가 사실 그 원조 연하남 아닌가요? 고등학교 때 데뷔하셨고 그때도 참 노래 잘하셔서 미성의 남자 솔로 보컬 그랬었죠. 저도 참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왜 하늘은. 가사도 참 그때 트렌드에 딱 맞았죠. 여자가 죽는 그런 가사, 여자가 죽어 사라지는, 다시는 볼 수 없는 하늘이 데려가는 이런 가사 참 많았는데 불치병에 걸리는 가사, 내가 대신 아플 거야, 날 대신 데려가시지, 막 이런 가사들. 네, 오경진님 터보의 트위스트 킹 신청해요. 김종국 씨를 좋아하다가 나중에 터보를 알게 됐는데 이 노래에 신나게 춤추고 싶을 때 들으면 딱이더라고요. 하루쯤은 새벽에 들으며 춤춰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트위스트 킹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들으면 사실 좀 잘못하면 너무 흥겨워서 잠이 모두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들었던 배드보이즈도 상당히 흥겨웠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톤을 낮춰보죠. 윤상의 한 걸음 더 그리고 이지훈의 왜 하늘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윤상의 한 걸음 더 그리고 이지훈의 왜 하늘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최보라님 올해 퇴직하신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렇게 커 보였던 뒷모습이 요즘 많이 작아 보이네요. 요즘 아빠를 보고 있으면 어릴 적에 들었던 한스밴드의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많이 생각나요. 아빠 힘내시라고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한스밴드의 오락실 이 곡이 나왔을 때가 또 IMF가 왔었던 시절이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일자리를 잃고 또 가족에게는 이야기 못하고 오락실 PC방을 이 오락실 PC방을 어찌 보면 내쫓긴 거죠. 그쪽으로 가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들, 기성세대들의 이야기가 또 담겨있는 그런 곡입니다. 0484님, 쫑디 이기찬의 Please 틀어주세요. 노래도 좋고 가창력도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기찬 씨 진짜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은 곡 많이 있고 실력도 좋으시죠. 감기, 전 개인적으로 감기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이기찬 씨 곡. 이지연님,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신청합니다. 며칠 전 학교 축제에서 체육 선생님께서 이 노래 부르셨어요. 처음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가 90년대 감성이면 매일매일 들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90년대 감성 맞죠? 내 눈물 모아 아닌가? 서지원 씨면은 90년대 감성 맞죠? 학교 축제에서 선생님들도 노래를 부르시는군요. 이런 끼가 많으신 분들. 예체능 계열이라 그러신가? 체육 선생님이셔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자, 노래 두 곡 듣죠. 한스밴드의 오락실 그리고 이기찬의 Pleas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험을 망쳤어. 어우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됐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누군가 지금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한스밴드의 오락실 그리고 이기찬의 Pleas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윤수진님, 오늘 남자친구하고 100일 되는 날이에요. 남친이 몸이 군대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다고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쫑디 오빠, 우리 오래가게 SES의 너를 사랑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쁜 사랑 해보십시오. 군대에 계신다고요? 예. 편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래요. 남자친구분도 몸은 군대가 있지만 마음은 또 아니 근데 마음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를 확실하게 하려면 이게 어쨌든 미안합니다. 제가 삐뚤네요. 예. 커플 사연은 제가 이렇게 삐뚤네요. 어쨌든 장난이에요. 축하드립니다. 100일 축하해요. 자, 이 곡 제가 너무 장난 심하게 쳐서 미안해서 꼭 들어야겠네요. SES의 너를 사랑해 듣고 올게요. 광고도 듣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오늘 또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대체 몇 번째인지 이젠 10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네요.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제 외모가 문제인가 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죠? (6624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겸손함도 잊지 마시고요. 면접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자리라고 들었어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요소를 가졌을까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배려 잘하고 센스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겠죠? 저는 회사 면접을 본 적은 없지만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은 느낌은 있네요. 인사 잘 해보시고요. 겸손하되 자신감 있게 소신을 밝히면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할게요. 오늘 끝곡 최다인님이 신청하신 크루셜 스타의 It's Your Boy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Yeah, we do it all night, all night. Hey, yeah, 이건 너에게 보답하는 노래. 작업이 안 돼 미칠 때도 난 가사 정해. 너와 만날 때면 난